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78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남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좋은 옷 한번 못 사 입으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떼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셋 다 번듯하게 키워냈고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낸 뒤에도 혼자 힘으로 버틸 만큼의 쌈짓돈은 마련해뒀지요. 그게 제 평생의 자부심이고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연금이 들어오는 달의 15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죠. 이번 주말에 올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좀 빳빳한 새 돈으로 찾아두고 아들 녀석 좋아하는 갈비라도 좀 재워두려면 장을 봐야 했거든요. 오랜만에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많던지. 그래도 예전처럼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저만치에 있는 네모난 텔레비전 같은 기계 앞에서 뭘 그리 열심히 누르고 있더군요. 어르신, 저쪽 자동화 기기로 가시면 더 빠르세요. 이제 막 20살이 넘었을까 싶은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말했지만 제게 그 기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큰맘 먹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번쩍이는 글씨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입금, 출금, 이체. 뭐가 뭔지 온통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놈의 기계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혼잣말의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먼저 간 영감이 살아있었을 땐 이런 건 전부 알아서 척척해줬는데 괜히 하늘에 있는 남편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아무거나 눌렀더니 야속한 기계는 거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라는 글씨만 뻐끔거리며 제 통장을 뱉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듯 기계 앞에서 물러나 창구 번호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앞에 대기 인원만 20명이 넘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제 손녀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멋을 낸 옷차림에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죠. 어머나 서윤아,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용돈 좀 찾으러 왔죠. 근데 할머니는 왜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 기계로 하면 금방인데. 오냐 할미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눈도 침침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볼멘 소리를 하자 서윤이는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이리 와보세요. 손녀는 아까 저를 내쫓았던 그 기계 앞에 저를 세우더니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화면을 몇 번 톡톡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몇 번 누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계는 금세 윙 소리를 내며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들을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끼는 안 되더니만. 할머니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자, 돈 맞는지 세어보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손녀가 쥐어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에서는 10분 넘게 쩔쩔매도 안 되던 일이 이 아이 손에서는 1분도 안 걸려 해결된 겁니다. 우리 서윤이 아니었으면
할미는 오늘 돈도 못 찾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을 뻔했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 별 말씀을요. 할머니, 우리 이왕 만난 거 저기 카페 가서 시원한 거 한잔 할까요? 제가 쏠게요. 손녀는 제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건너편에 있는 널찍한 카페에 앉아 저는 난생 처음 마셔보는 캐러멜 마키아토라는 달콤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맛있으세요? 달달하니 좋구나. 근데 할미는 저기 자판기 커피가 더 입에 맞는다. 제 말에 서윤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녀의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와 마주 앉아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문득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제가 아까 은행에서 할머니 기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 통화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누가 아들인 척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했나 봐요. 요즘 그런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어머 저런. 늙은이들 등쳐먹는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많다더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할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혹시라도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떡해요. 서윤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맙고 대견해서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 할미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돈 내줄 사람으로 보이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할머니 스마트폰에 최신형 보안 앱 하나 깔아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쁜 해커나 사기꾼들이 절대 할머니 폰에 접근 못해요. 은행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서윤이는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니 또다시 현란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할머니. 여기에 할머니 쓰시는 은행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등록해둬야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빼가요. 비밀번호 뭐예요?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인데 나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기특한 내 새끼인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핏줄보다 더한 믿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서윤이가 묻는 대로 제 통장 비밀번호 4자리를 작은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등록 완료.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스마트폰을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처음 보는 파란색 방패 모양의 그림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보세요, 할머니. 이제 은행 업무는 이 방패 그림만 누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주들 용돈도 보내고 전기세도 낼 수 있다니까요. 이제 힘들게 은행까지 올 필요 없어요. 서윤이는 시범을 보여준다며 그 방패 그림을 눌러 제 딸, 그러니까 자기 엄마에게 10,000원을 보내는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은행에 가지 않았는데도 제 딸에게서 돈 잘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바로 도착했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참 신기한 세상이다. 나는 이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사셔야죠.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의 튼튼한 금고가 되어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손녀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아까 은행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창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똑똑하고 착한 손녀를 둔 자랑스러움과 행복감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에 쥔 스마트폰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한쪽에 자리 잡은 파란 방패 그림이 마치 제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파란 방패가 악몽이 되어 제 평생을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정말로 편안해졌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깔아준 파란 방패 앱은 요술 방망이 같았지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공과금이며 관리비도 이제는 돋보기를 쓰고 지로용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서윤이에게 전화 한 통이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앱으로 다 냈어요. 하는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큰아들 생일에는 서윤아, 할미가 내 아비한테 용돈 좀 보내고 싶은데 했더니 10분도 안 되어 아들에게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참 신통방통한 세상이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라도 가는 날이면 제 어깨에는 날개가 달린 듯 했습니다. 친구들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하며 은행 가는 걸 귀찮아할 때면 저는 으스대며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봐들. 우리 손녀딸이 깔아준 건데 이제 은행 갈 일이 없어. 여기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된다니까.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제 폰 주위로 머리를 맞대고 구경했습니다. 아이고 영희는 좋겠다. 손녀딸이 저렇게 야무져서 하는 칭찬을 들을 때면 제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자식 농사, 손주 농사만큼 보람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 서윤이는 똑똑하고 착한 손녀를 넘어 이 늙은 할미를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천사였습니다. 저는 그 파란 방패 앱을 볼 때마다 서윤이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제 완벽한 믿음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작은 실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우체통에 꽂혀 있던 얇은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지요. 을에 얼마 나왔나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보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타 납부액이라는 칸 아래에 개인자산 컨설팅 마이너스 월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개인, 자산, 컨설팅, 이게 다 뭐람. 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80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걸 당한 건가? 아니야, 내게는 우리 서윤이가 깔아준 파란 방패가 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할미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냐? 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매달 80만 원이나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게 대체 뭐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윽고 서윤이가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할머니. 아이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 그거 할머니 나중에 연금 2배로 더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좋은 금융 상품이에요.
요즘엔 다들 이렇게 재테크해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할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연금을 2배나 준다고? 그럼요. 대신 지금 조금씩 투자하는 거죠. 할머니는 그냥 저만 믿으시면 돼요. 손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듣고 나니 쿵쾅거리던 심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긴 제가 이런 걸 뭘 알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니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요. 우리 손녀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괜한 걱정을 했구나. 저는 애써 불안감을 지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그 개인 자산 컨설팅이라는 글씨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서윤이의 숨겨진 이야기. 사실 서윤이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 취업준비생이던 서윤이는 몇 달 전부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까지 빚이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엔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만으론 당장 급한 불을 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로부터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스마트폰에 가짜 금융 앱을 설치해서 돈을 빼내는 수법이었지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빚더미에 눌린 현실 앞에서 서윤이의 판단력은 흐려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여유가 있으시니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빌려서 취업하면 바로 갚아드리면 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서윤이는 그날 우연을 가장해 은행에서 할머니를 만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되는 법. 처음에는 조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커져갔고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날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매달 붙는 동네 개모임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총무를 맡아 갯돈을 걷어 은행에 넣어야 할 차례였지요. 개원들에게서 받은 꼬깃꼬깃한 현금을 두둑이 챙겨들고 오랜만에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앱이 편하긴 해도 여러 사람의 돈을 한 번에 입금하는 건 왠지 직접 창구에 가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은행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창구에 앉아 몇 달 전 저를 도와줬던 그 젊은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창구에는 어쩐 일이세요? 요즘엔 스마트폰 앱으로 잘 쓰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 그럼요. 우리 손녀딸 덕분에 아주 편하게 살고 있지. 오늘은 개모임 돈 때문에 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제 돈을 받아 세며 가벼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자제분들 사업이라도 도와주시나 봐요. 돈이 크게 움직이시던데. 최근에 대출 상담도 받으시고. 네? 대출이라니요?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원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제 표정을 본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 아니셨어요? 저희 기록에는. 잠시만요, 어머님. 제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듯 컴퓨터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위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프린터에서 긴 종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직원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리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가리키는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계좌번호가 선명했습니다.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처음 몇 줄은 제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생일 용돈 관리비 공과금. 하지만 그 아래부터는 제 평생 처음 보는 단어들의 향연이었습니다. 거래 내역 주 IT 스타트업 투자금 마이너스 500만 원. 거래 내역 해외 주식 매매 대금 마이너스 300만 원. 거래 내역 서윤 생활비 특별 송금 마이너스 500만 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액수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 통장에서 제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낯선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마지막 장, 가장 아래쪽에는 제 숨을 멎게 만드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림 서민생활 안정자금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실행 예정. 이게 다 뭐예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모르시는 거래인가요? 여기 손녀분 이름으로도 큰돈이 여러 번 갔고 대출 신청까지 되어 있으세요. 본인이 아니시면 누군가 어머님 정보를 이용해서.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서윤이라는 이름과 대출이라는 글자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은행 기계 앞에서 쩔쩔매던 나. 천사처럼 나타난 손녀. 나를 위한다며 설치해 준 파란 방패. 내 비밀번호를 물어가던 그 다정한 목소리. 연금을 2배로 불려준다던 그럴듯한 거짓말. 저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직원이 놀라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던 수호천사가 제 평생을 집어삼킨 악마였다는 사실을, 제 가장 튼튼한 금고라 믿었던 그 아이가 제 모든 것을 훔쳐가던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은행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동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행에서 뽑아준 그 끔찍한 거래 내역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반긴 것은 싸늘한 정적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서윤이가 저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향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녀가 나를, 내 금고라던 내 손녀가.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시체처럼 방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려도 받지 않았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알 한 톨 넘기지 못해 백가죽이 등에 붙는 것 같았지만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은행에서 뽑아온 그 길고 긴 거래 내역서 뭉치가 유서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새카만 글씨들이 마치 벌레처럼 기어나와 제 온몸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이티 스타트업 투자금 해외 주식. 매매대금 제 평생 만져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박힌 이름 서윤생활비 특별송금.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송금이라니 그래 특별했지. 할미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특별한 송금이었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독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던 아기 때의 서윤이,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삐뚤빼뚤 쓴 할머니, 사랑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서윤이, 그리고 바로 몇 달 전 제 손을 잡고 제가 할머니의 튼튼한 금고가 되어드릴 게요라고 속삭이던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다정함이, 그 모든 웃음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그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제 전 재산을 노리는 시커먼 욕심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소리내어 울 힘도 없어 그저 마른 장작처럼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장 바닥에서 찬 바람 맞아가며 남편과 함께 푼돈을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를 정말로 죽고 싶게 만든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내 핏줄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뽑혀버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내 손녀가 제 등 뒤에 칼을 꽂은 겁니다. 내가 바보였지. 늙으면 그저 죽어주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제 시선이 문득 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 멎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제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마치 지금의 저를 안쓰럽게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일어나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액자를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당신이랑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 내가 너무 멍청해서 우리 서윤이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채소 장사를 하던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겨울 새벽 얼어붙은 손을 호흡 불어가며 물을 씻던 남편의 거친 손. 한여름 땡볕 아래서 등목 한번 못하고 땀으로 목욕하며 배추를 나르던 남편의 검게 그을린 등. 영희야, 우리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우리 새끼들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부부의 청춘이었고 피와 땀이었고 자식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 어린 것에게 속아 허망하게 다 넘겨주어야 한다니. 순간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서윤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토록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니, 이대로는 안 돼. 이건 그냥 내 돈이 아니야. 우리 영감이랑 내 목숨이야. 그걸 저 철없는 아이에게 속아서 빼앗길 수는 없어. 절대로. 저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우리 돈 되찾을게. 그리고 서윤이 저놈의 버르장머리도 내가 고쳐놓고 말 거야. 저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돈보다 귀한 게 뭔지 이 할미가 뼈저리게 가르쳐 줄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빠진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생과 남편의 평생이 담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찬물에 얼굴을 씻고 장롱에서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거래 내역서 뭉치를 칼처럼 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지 주임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저는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는 대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김민지 주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저는 제가 품고 온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주임님, 저 지난번에 왔던 박영희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왔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을 본 김민지 주임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자세를 바로 하고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기계 앞에서 쩔쩔매던 일부터 손녀가 보안 앱을 깔아주던 일, 그리고 제 모든 믿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민지 주임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하물며 가족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안 속으시겠어요. 이건 가족을 이용한 제일 나쁜 범죄예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믿었을 뿐이야. 잘못은 믿음을 이용한 그 아이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주임님, 제가 이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딸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김민지 주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금융소비자보호팀 긴급 지원 요청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가족 간 금융사기에 연루되신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는 명확합니다.
잠시 후 지점장과 함께 금융사기 전담팀이라는 명찰을 단 남자 직원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분노했고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금융사기 전담팀은 저와 함께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손녀분이 직접 돈을 이체하려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속은 것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힘드시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그들과 함께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녀 서윤이를 제 손으로 잡기 위한 덫을 놓기로 말입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파란 방패 그림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악마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무찔러야 할 명확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이 할미가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 될 게다. 저는 차가운 가을 하늘을 보며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손녀딸을 덫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새끼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는 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당신의 평생이기도 해. 저는 마침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한번 울릴 때마다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마침내 들려온 서윤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밝고 명랑해서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에 울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할미다. 흐흐. 큰일 났다, 서윤아. 네?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손녀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연기가 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통장이 위험하다고. 누가 자꾸 돈을 빼가려고 한다고 그런다. 며칠 전부터 돈이 자꾸 없어진다 했더니만. 흐흐. 어떡하면 좋니? 남은 돈이라도 빨리 안전한 데로 옮겨야 한다는데. 할미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서러워 정말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서윤이가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정말요? 아이고 어떡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내일 당장 달려가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안전한 계좌로 싹 다 옮겨드릴게요. 절대 한 푼도 못 훔쳐가게 할게요. 역시나 제 손녀는 덥석미끼를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은커녕 마지막 떡고물을 받아먹을 생각에 흥분한 기색마저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당연하죠, 할머니. 내일 오전에 은행 앞에서 만나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이나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비장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단단한 마음으로 은행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지 주임은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두꺼운 원목 테이블이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늘 마지막 심판이 열릴 법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죠? 지점장님과 경찰관 두 분은 바로 옆방에서 모든 걸 듣고 계실 겁니다. 서윤 학생이 이체를 시도하는 즉시 들어오실 거예요. 김민지 주임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많이 놀라셨죠? 서윤이는 제 손에 따뜻한 쌍화차를 쥐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심 지극한 손녀의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할머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처리해요. 통장이랑 스마트폰 주세요. 제가 5분 안에 저 때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서윤이는 제 가방에서 익숙하게 통장과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이, 그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빛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제발 이 끔찍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서윤이는 제 스마트폰 화면을 거침없이 눌러댔습니다. 그 조그만 화면 안에서 제 평생이 담긴 마지막 남은 돈이 금방이라도 연기처럼 사라질 참이었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서윤이가 마지막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로 가져가는 순간 철컥. 상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굳은 표정의 은행 지점장과 양복 차림이지만 누가 봐도 형사임을 알 수 있는 두 명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윤이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천천히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지점장이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윤 씨, 그 거래는 승인될 수 없습니다. 본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 즉시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할머니 돈 옮기는 건데요. 서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눈으로 지점장과 경찰, 그리고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서윤이의 목소리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꼴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쪽 경찰관이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김서윤 씨. 본인 명의가 아닌 조모 방영희님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본인 및 제3자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대출까지 신청한 혐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이는 그 서류들을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범죄가 모두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상담실 안은 서윤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명백한 사기 및 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손녀분을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제 사랑하는 손녀가 이제 피의자가 되어 쇠고랑을 찰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서윤이가 미친 듯이 제게 기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할머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네? 제발요 할머니. 서윤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 있는 손녀를 뿌리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바닥에 엎드린 제 손녀를, 제 살점을 떼어먹은 그 애처로운 존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상담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똥오줌을 못 가릴 때 내 기저귀를 갈았고 아장아장 첫걸음말을 뗄 때 내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내 강아지였는데 너는 그 할미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내 청춘을, 내 남편의 목숨을, 내 평생을 도둑질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하지 않겠다. 그 말에 서윤이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은행 직원들의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손녀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이게 용서는 아니다. 이건 이 할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똑똑히 듣거라. 첫째, 오늘까지 내가 내게서 빼돌린 돈 전부 은행 이자까지 정확하게 쳐서 당장 내 통장으로 돌려놓아라. 둘째,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내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저지른 이 끔찍한 짓을 내 입으로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마지막, 평생 이 할미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단 하루도 잊지 말고 그 죄를 내 뼈에 새기며 살아라. 제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옥의 차갑고 높은 담벼락보다 평생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지독하고 무서운 벌인지 앞으로 평생 깨닫게 될 게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제 방식으로 벌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닥에 쓰러져 우는 손녀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상담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 돈과 존엄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어린 영혼에게 제 방식대로 마지막 사랑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상담실을 나온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후련할 줄만 알았는데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폐허처럼 허전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새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이 훈장처럼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눌렸습니다. 문을 열자 제 딸과 사위 그리고 그 뒤에 고개를 푹 숙인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서윤이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사위였습니다. 그는 덥석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죄인입니다.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저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 딸은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이가 거의 기다시피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제 무릎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할머니.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손녀의 등을 보니 또다시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뻗어 그 등을 다독여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와서 운다고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훔쳐간 돈은 오늘 아침 내 아비가 보냈더구나. 이자까지 남김없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돈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한 번 무너진 믿음이 내 마음에 칼날처럼 박힌 상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가 예전처럼 내 재롱을 보며 웃고 내가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지내기는 이제 힘들 게다. 아주 오랜 시간이 어쩌면 이 할미가 눈 감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다짐. 관계는 끊지 않되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제 딸과 사위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이 집안의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프더라도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약처럼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게서 가져간 돈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 나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딸아이 편에 철마다 나는 과일이나 영양제를 보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의 김민지 주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은행에서 이번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강연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네? 제가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 늙은이라 남들 앞에 나서서 할 말도 없어요. 손사래를 쳤지만 김 주임은 끈질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직접 겪으신 그 경험담 한마디가 저희가 100마디, 10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어르신들께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 치부 같은 이야기를, 제 가장 아픈 상처를 남들 앞에서 꺼내 보인다는 것이 웬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행 상담실에서 울부짖던 서윤이의 모습과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제 자신의 무지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강연회가 열리는 날 저는 동네 노인정 강당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아 계신 저와 같은 세월을 살아온 수십 명의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손녀를 믿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는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나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거든. 오늘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은행과 협력하여 여러 노인정과 복지관을 돌며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전도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기만 했던 마이크 앞이 이제는 제법 익숙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마트폰에 깔린 그 파란 방패 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을 삭제하고 제 손으로 직접 은행 앱을 깔아 사용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제 인생의 금고는 이제 제 손녀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노인정 강당에 서서 제 앞에 앉은 수많은 박영이들에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고 저 네모난 기계가 무섭다고 더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소중한 내 것을 남에게 전부 맡겨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가 뼈아픈 후회 속에서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손주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른의 사랑은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 그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이의 손글씨였습니다. 할머니께 편지를 쓰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머니께서 그 돈을 모으시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할머니는 그런 돈들을 몇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으셨던 거였네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어주시는 분의 등 뒤에 칼을 꽂은 비겁한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감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제 힘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덕분에 지금 저는 조금씩이나마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길은 멀고 평생 갚아야 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윤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오랫동안 편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간직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 박영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제 남은 날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이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튼튼하고 믿음직한 금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가장 아픈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 금고를 지켜라. 그것은 곧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